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번 토론 다녀온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출연하시다면서요? 예. 어떻게 몇 년 만에 갔다 잘하셨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는 했는데 네. 예, 댓글 뭐 보니까 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욕도 많고 뭐 칭찬도 많고 뭐 원래 공론장이 그런 거죠, 뭐. 예.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공존합니다. 시원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입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댓글은 거의 읽습니다. 오. 예, 댓글은 거의 읽습니다. 상처를 받으십니까? 상처 받습니다. 그래요? 상처 받지만은 네. 더 과감하게 있습니다. 우리 저희 학자들도 그 논문을 쓰면은 이제 우리 그 동료들이 심사를 해주거든요. 그럼 심사 그 결과가 옵니다. 네. 그럼 이게 심사 결과를 이제 열어보면은 네. 심사 결과가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그 정도로 그러냐 뭐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예. 그래요? 욕만 안 썼지 완전히 그러니까 뭐 거의 욕이죠. 거의 욕인데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댓글도 괜찮습니다. 이미 단련됐다. 예, 그래서 하지만 상처는 받습니다. 예. 네. 오늘 이 경제적 창기한 시점에는 좀 용기를 주는 그런 댓글. 애정이 듬뿍 묻어 있는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고. 다 시선 집중해서 단련돼 가지고 네. 가 보니까 조금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삐딱선 정신으로 다 트레이닝 시켜 주셔 가지고 무슨 말씀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다시 그 급증을 하고 있다. 6월만 해도 4.4조가 증가를 했고 석 달을 합치면 14조가 증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뭐 대출 규모도 조금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GDP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보통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GDP가 늘어나는 것만큼 뭐 대출도 그만큼 뭐 커지면은 뭐 그냥 버는 거 대비 소득이 늘어나니까 뭐 감당할 능력이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고 보통 정책 목표도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요. 정상 성장률만큼 뭐 관리하겠다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7월 들어가지고 지금 7월 4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며칠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2조가 늘어났다. 몇 주일 사이에? 몇 주가 아니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4일 사이에. 4일 동안 2조가 4일 동안에 2조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 뭐 은행 그러면은 뭐 예금은행 뭐 저축은행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큰 은행 하면 우리가 5대 시중은행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5대 은행 중심으로 보니까 원래 6월 말 잔액이 708조였는데 지금 7월 4일 날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발표가 된 걸 보니까 710조가 됐다. 그래서 5대 은행만. 5대 은행만. 그래서 4일 만에 2.2조가 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며칠 사이에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여러 신문 뭐 매체들 뉴스에 하고 있고 다른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지금 이거를 조금 상당히 우려에 찬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아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는 5대 은행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13개 예금은행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이죠. 지방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가계대출 이제 뭐 규모인데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왼쪽 가운데쯤에 두 개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 늘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고 장사 안 돼서 대출로 그렇죠. 연명할 때 월에 이제 13조 늘어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월에 12조 늘어났던 때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영끌 B2 할 때입니다. 막 집 사기 시작할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2021년도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쭉 감소하다가 저게 이제 막대기가 이제 평소 아래로 내리는 건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선진국들은 저 디레버리징이 뭐 엄청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은 있던 자산도 팔고 뭐 그리고 돈도 갚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줄어드는데. 최근에만 오른쪽 오시면 이제 5월 기준인데 저게 4월 저기 맨 끝에 4월인데 4월 기준 보면은 저게 지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거고 6월 달에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 뭐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를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빌려줘서 6월 때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 요인이 있겠군요. 예, 근데 이제 7월이 됐으면 조금 잠잠해져야 되는데 네. 7월은 더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다. 오호. 그리고 며칠 사이 원래 그 1년에 아니 월 보면은 보통 한 4, 5조 정도라고 한 가계대출 늘어나면 이게 정상인데 그 6월 달에 6조 늘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6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조가 4일 만에 지금 7월 달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에 섞인 눈초리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혹시 이게 그럼 부동산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11일 이제 금통위원회 네.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열리는 날인데 그래서 뭐 시장이 다 그거 뭐 어떻게 될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오늘은 아니어도 조만간 인하할 거 아니냐. 기대감. 예,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분위기를 쭉 잡아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정부도 최근에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 우리 경제를 예측할 때는 내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이제 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근데 거기 보고서에는 내수가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부진하다. 그러면서 KDI도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은 내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보통 KDI도 이제 행정부에 속한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거 먼저 정책 제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건 재정이니까 네네네.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라. 이제 뭐 그런 걸 쓰는데 보고서에 엉뚱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원래 이제 그 기사가 자기 창이 있는데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남의 방패 빌려가지고 방패로 막 싸우는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가 내수가 침체한 이유가 예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금리를 너무 올려놔서 그런 거다.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에 미치는 그 효과가 생기는데 위축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뭐 타임 레그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려놨던 게 지금 소비를 좀 죽이고 있으니까 향후에 소비를 올리려고 하면은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 내려놔야 시차가 지나서 소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하다 이렇게 띄웠고 그리고 그 6월 말에 여당에서 하는 부총재를 불러가지고 로드맵을 들었어요. 왜 정당에서 부총재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금리 인하하라는 거거든요. 로드맵에 못 앉겠어요. 가는데 우린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는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상황 좋아지면 금리 내리겠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이제 예측해 보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국내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 금리가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조금 봐요. 그래서 원래는 기대했던 거는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거로 봤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거고 최소한 조만간에 한번 내릴 기세가 좀 조심히 보이는 거 아니냐. 어제는 뭐 뭔가 연말까지 2번 내릴 거다라는 전망 기사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 주가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엔비디아 혹시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최근에 저는 구만전자인데 지금 구만전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가지고 예, 본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그나마 조금 나아졌네요. 예, 구만전자 화이팅입니다. 예. 네.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이제 고용 동향이 우리나라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네. 고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 일자리가 1년에 보통 한 3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순증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보통 우리가 한 1년에 한 30만 개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표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순증가가 없어지고 생기는 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재정 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여하튼 이제 그 정도 하면 되는 건데 최근에 발표된 거는 한 1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소식이지만은 네. 금리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조금 내려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좀 빌려서 조금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신호만 있었으면은 이거는 촉이 빠른 사람들만 하는 건데 이렇게 대규모로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신호가 있다. 어떤 신호?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금 주고 있는 거고 이거를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말로 하는 건 잘 안 믿거든요. 말로 하는 거를 말로야 뭐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걸 칩톡이라고 하는데 말하는데 돈 안 드는 거니까 말하는 건 잘 안 믿는데 지금 이제 행동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뭔가 좀 돈을 풀 이럴 계획이 있나 보다. 특히 이제 그 정책 자금들이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생애 첫 구입할 때 쓰는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전세 대출해 주는 버팀목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많이 풀리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금리가 1.6%에다가 뭐 규모도 지금 뭐 27조 한도로 지금 푼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대출 요건도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에 2만 3천 건에 6조 원이 지금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책자금 중심으로 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한번 언급했지만 스트레스 DSR. 저번에 이제 원래 네가 빌리는 금리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가지고 니네 버는 소득의 뭐 40% 이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DSR 규제인데 요거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변동금리인 경우에 거기다 1.5% 가산해서 그 한도로 빌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7월 달부터 원래 2단계를 1.5%에 50%인 0.75% 가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두 달 이제 미뤘다라는 거죠. 두 달을 지금 뭐 아무 이유 없이 9월 달로 미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뭔가 이게 대출 수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일 건데 요거를 뭔가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행되기 전에 이제 이참에 대출 받자 이렇게 나오고 이참에 대출 받고 왜냐하면 이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서 살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면은 우리가 조금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주담대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보는 거고 이게 그 지금 우리만 지금 뭐 무슨 전문가들은 보는 게 아니라 금융 감독 당국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원에서 이제 그 은행에서 여신 담당하는 보통 이제 부행장들 소집해가지고 경고 준 거예요. 가계대출 늘리지 마라. 왜냐면 은행은 뭐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은행도 수십만 받아가지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 나가야지 그게 영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 되면은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늘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은행에서
거기다 이제 가상금리를 조금 더해가지고 한 0.13% 정도 더해가지고 금리를 조금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어요. 근데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하는 게 보통 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예금 받아가지고 예적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채라고 은행도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우량한 채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요. 그래요? 좋죠. 은행이 돈 많잖아요. 은행에서 돈 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돈만 있으면 돈 벌 기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지? 우리가 늘 기회는 잘 예측할 수도 있는데 예. 늘 시드머니가 없죠. 그러니까 기회는 돈 있는 사람한테만 온다.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간이 좁아가지고 그냥 있는 돈을 생각하는데 이제 사업가들이나 이런 투자가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레버리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빚을 도저히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벌면 쪽쪽쪽. 예, 우리가 이제 훈련이 빚지지 말라고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 기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기의 그 수익률은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예. 빌려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큰 수익을 얻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은행채에 보통은 이제 대출금리가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가상금리를 이제 감독원에서 경고를 줘가지고 가상금리를 또 올렸지만은 은행채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가. 그래서 대출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예. 대출금리가. 예. 경고를 줬지만 금리 자체는 내려가고 있고 이게 영업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2%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예금은행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복합지수인데 변동형을 제가 그려갖고 왔는데 2021년도에 보면은 이게 2.7%였다가 쭉 올라갈 때 5.3%까지 올라갔다가 2배로 올라갔고. 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 중이다. 그래서 요 내려가는 거는 기준금리가 바뀌지 않아도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가 있으면 선반영돼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대출 시장에 돈이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대환대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 거기 금리 비싸죠. 우리한테 옮기세요. 네, 갈아타죠. 갈아타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본 조달 비용이 조금씩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대출하고 여러 가지 시그널을 고려해서 대출이 지금 아주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이게 현상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게 지금 줄어들기 좀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저는 이제 펌프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에 좀 불이 붙었으니까 꺼지지 안 꺼뜨리려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막 불 붙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 DSR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누가 봐도 난데없이 지금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거를 왜 연기를 한 거지?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도 좀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금융위 고위공무원들한테 전화 좀 해가지고 니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냐하면 그 시장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시장도 연기해 주는 건 뭐 고마울 수가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우리도 거기에 적용을 하지. 정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그렇지가 참 어려운데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최근에 하반기 경방 발표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넣으려고 이 정책이 이게 조변석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 나온 다음에 며칠 사이에 가계부채가 막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그게 그래서 이 현상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의 대책이 신뢰성을 자꾸만 잃어간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이제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GDP 추계하는 기준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오늘마다 변경하는데 최근에 변경해서 GDP가 한 2, 3%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보다 오늘
바꾼 다음에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GDP 대비 가계대출 계산하니까 옛날에는 한 100%가 좀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한 GDP가 한 2,200조 정도를 보면은 그 정도 규모가 가계대출이 있었는데 GDP를 새로 계산하니까 이게 93%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를 몸무게를 잘 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0점이 틀렸네. 그래서 0점 조정을 다시 했더니 저는 80 몇 킬로인데 80 몇 킬로인데 아니 그렇게 나가세요?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 5kg 준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야 치킨 먹자. 비유가 잘. 야 치킨 먹자. 지금 이런 거하고 좀 똑같은 겁니다. 우리 100%일 때는 100이 주는 그 숫자가 있잖아요. 이 압박에 있는데 93%까지 내려갔으면은 갑자기 7%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야 7% 줄였다. 우리 정부 들어가 7% 줄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조이는 거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조금 풀면서 경기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간 결론은 이거저거 다 떼고 딱 하나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가격 얘기를 좀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가격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비겁한 자세.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산시장, 주식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파트에서 우리 촌철님들 귀가 쫑긋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하여간 제가 사면 주식도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잠깐. 그래서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저도 이제 이제 주택시장 이런 것들을 연구해봤던 그 경험이 있는 그 경험으로 보면은 저 이제 거래 양을 봐요. 경제학자로서 양을 봅니다. 가격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거래량. 네, 이 거래량을 보는데. 보통 거래량이 늘면은 가격은 오르지 않나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심리가?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면은 집값은 이제 꾸준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한참 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안 떨어지잖아 지금 근데. 그러니까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뒤에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어차피 살고 싶어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는 이 수요나 공급이 만약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늘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곳은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빨리 달려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거는 지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 서울 아파트 이제 제 거래량을 제가 2020년부터 제가 쭉 그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내려오는 추세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 올라갔던 거는 우리 영끌할 때 하고 코로나 때 이럴 때 우리가 아파트 거래가 조금 양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때 확 올라갔다가 지금 쭉 내려오는 거고 요게 월에 한 4, 5천 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이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럼 아직 특이하게 확 오르는 어떤 현상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오르기 시작한다.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그래서 예전 거래량을 지금 회복을 지금 하고 있다. 4, 5천. 그리고 6월에는 6천 건이 넘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더 활발하다. 그래서 지금 10,000건을 넘어섰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손바꿈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손바꿈 바꾼다는 거는 누가 팔고 누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판 사람이 사실은 이 돈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그냥 갚아버리면은 가계대출이 이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상계돼가지고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을 건데 이게 빨리 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얹어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집값의 그 방향이
상향시키는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시장 심리는 하루라도 빨리 집 사는 게 이득이다. 지금 그래서 서울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7월 달에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지금 0.2% 정도 상승했는데 요게 이제 2년 9개월 만에 지금 최대폭 상승폭으로 지금 지금 하고 있고 요거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싸지니까 요거 말고라도 자산 시장에 또 투자하는 수요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돈 빌리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투자도 신용으로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레버리지를 확 사야지. 네. 예. 한 번 먹을 때 두 배씩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주식 매수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린 그런 잔액이 한 2.6조 정도 지금 신용 융자 잔액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국내 주식 살 때는 이게 융자가 되고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는데 요거는 이렇게 신용 융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지금 한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중에서 새로 이제 IPO 새로 이제 공모주 천역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형 신용대출도 지금 늘어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럼 가계대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늘어가는 이런 추세다. 근데 그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가 가계대출 늘려놔가지고 우리 정부의 맞아요. 우리 국가 경제에 뇌관이다, 큰일 났다, 망한다. 예, 맞아요. 이거 줄여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다시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러면서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매개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예요. 이제 이 이창용 총재가 뭐 저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데, 예. 제가 사실은 유학 갈 때 이창용 총재한테 추천서를 받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선생님이어가지고 어떻게 금통위원을 한번 노려보시면 이제 뭐 끝났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네. 이미 늦었어. 네. 연봉도 세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임기 4년. 4년에. 임기 4년에 연봉이 한 3억쯤 됩니다. 3억쯤 된다. 네. 예. 전 지금도 기사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임기 4년 기사도 나와요. 기사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뭐 사무실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뭐 예. 거기서 축구해도 됩니다. 예. 여하튼 그런데 심지어 4년이니까 4년 마치고 퇴직금도 나옵니다. 퇴직금도 줘요? 퇴직금 주죠. 4년 했으니까. 그래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1년에 그 한 달치 월급 주거든요. 네. 그 4년이니까 4달치 월급 주는데 합치면은 1억 넘어갑니다. 예. 여하튼 지금 그 기재위 최근 보고에서 이제 이런 가계대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좀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조금 이제 약간 비겁한 발언들을 하시는데 어떻게요? 스트레스 DSR 연장한 거는 그거는 뭐 잘한 거라고 본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다. 앞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금방 이해가 안 가죠. DSR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DSR 연장을 그러니까 연기한 건 잘한 거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예전도 아니고 한 달 전쯤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천천히 빠르게 해야 된다. 뜨거운 예, 페스티나 렌테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아니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네. 방향은
이 가계대출을 이 고금리 시절에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힘들겠지만은 자산가들이 조금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산 자산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목표는 지금 그 우리 GDP 업데이트 때문에 9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혹이긴 합니다. 혹이라서 80%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괴로운 과정입니다. 있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손해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제 힘들지만은 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하면은 지금 디레버리징을 해줘야지 나중에 또 대출을 이용해서 또 다시 또 성장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약간 불안한 약간 이제 가른말 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재위에서 이제 그 기재위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과연 독립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금통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그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되 예, 의사결정은 금통위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듣되 독립적으로 하겠다. 예, 천천히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거의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총재가 그 국민의힘에 불려가지고 가서 뭐 금리 계획 이런 거 보고를 설명을 했다는데 예. 그러면은 사실은 예, 압박을 받은 거거든요. 안 보내야 됩니다. 국회에 나오는 것도 일종의 압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총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설명할 의미가 있는 거고 당의 개별당에 가서 하는 건 이런 거를 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여러 얘기를 듣되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네.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그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 그림 하나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요거 그 정부가 한은에서 대출 받은 단기 대출 제가 때만 되면 저거 그림을 갖고 오는데 저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아무도 저 관심 안 갖는데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국민들이 저거 알게 됐는데 지금 작년에 그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누적으로 113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자는 1,500억을 냈습니다. 네. 작년 1년 동안에. 예. 그것도 예외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은 이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인 정부들은 보통은 뭐 잠깐 빌렸다가 바로 갚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년 통틀면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배가 넘네요, 그럼? 10배가 넘는 15배가 넘죠. 그러니까. 1,500억. 예. 그래서 113조에 1,500억 작년에 빌렸는데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92조를 빌렸습니다. 거의 2배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1,300억 가까이 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어마무시하게 빌렸는데 올해는 뭐 지금 절반밖에 안 했는데 뭐 작년에 한 거에 거의 비등하게 지금 빌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세수가 없는데 네. 그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요거 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한은법에는 이 한은 총재가 요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골키퍼 없는 골대처럼 그냥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기조적으로 돈을 빌려가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한은 총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권한이 있는 건데도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독립성이 약화됐군요. 아니 그냥 골키퍼 없는 골대라니까요. 이거 그냥 그 국가국 사무관이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줘 그러면 그냥 갖다 그냥 꽂아주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한은 총재가 자기 돈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은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무자본 특수법원이라 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증발을 해야 됩니다. 증발. 근데 그 잠깐 갖다 쓸 때는 돈이 통화량이 잠깐 늘었다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113조, 그러니까 92조 6개월 동안 빌렸으면은 제가 평전이라고 하는데 경제에 보통 한 7, 8조 돈이 증발돼 가지고 돌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뭐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한은 총재는 이거 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못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경제 대통령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 네. 이제 뭐 여러 명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 워커라고 그 키가 뭐 엄청 큰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진행됐던 인플레이션을 잡은 온갖 사례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기를 보면은. 아, 그래요? 왜냐면 금리를 뭐 엄청 높게 기준금리를 뭐 8% 9% 막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가. 네. 그런데 절대 굴하지 않고 그거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번영을 이끄는 그 초석을 낳았다는 게 버커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연준 의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때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 가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통화정책 운영하거든요. 네. 근데 베스트가 있으면 월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스. 그 사람 어땠는데? 번스, 아서 번스인데 요 폴 워커가 12대 연준 의장이에요. 네. 그 앞에 10대 번스입니다. 선거만 있으면 이제 금리 내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질러 놓은 걸 보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설거지 뒤처리 해준 한 거죠. 그래서 최악의 연준 의장은 아서 번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보커의 길을 갈 것이냐, 번스의 길을 갈 것이냐. 네. 지금 판단해야 되는 때가 왔다. 판단해야 되는 때가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지어 가지고 지금 김병환 네. 이제 신인 금융위원장이 이제 내정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통화 금리 금융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요 김병환 이제 금융위원장의 이제 행로에 좀 이제 뭐 주목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분 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학과 선배님이시더라고요. 1년 선배님이시던데. 1년 선배면 평소 알고 지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사실 마당발이어가지고 저희까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 몰라요. 하필이면 몰라. 그래서 이분을 1년 차인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오셔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파묻혀서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전 이제 놀아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소년급제를 하셨어요. 소년급제 4학년 때 소년급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동 안 하셨지만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잘하신 것 같다. 이제 이런 평이고 이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금융정책국, 금정국 옛날에 재무부, 재경원 시절의 금정국의 마지막 세대다. 왜냐면 이제 지금 기재부에서 1차관 하다가 지금 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 승진 안 하고 저쪽에서 사람 넘어오느냐. 왜냐면 금융위도 이제 좋은 관료들 많을 텐데. 네네네. 근데 이분이 이 금정국 시대의 마지막 사무관이다. 그래서 자금시장과라고 하는 거기서 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뭐 모피아 라인은 뭐 이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들어 이제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은 경제 성장률 내에서 관리는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급격하게 느는 거는 맞겠지만은 줄일 생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만큼만 유지하니까 93에서 어떤 대충 막아보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안일합니다. 안일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여의도의 저승사자는 지금 우리가 F4 이렇게 불렀다고 이제 파이낸스 4 가지고 잘생긴 건 아니고 그래서 금감 원장이 지금 실질적인 권한자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신임 금융위원장하고 원래 금융위원장이 이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이제 그 전임 금융위원장 김지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역할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권한과 이런 것들은 전부 금융위원장이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 F4의 관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복현 원장. 여의도에서 다들 흥미진진하게 대무협지가 한번 펼쳐지는 거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그렇게 강단 있고 줏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정리하면. 가계대출 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예. 그걸 오늘 결론으로 내리시죠.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100분 토론 많이 봤네요. 오유리아님이 100분 토론 봤대요. 선전하셨다는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3개 날려주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응원하신다고 이런. 저희들은 이렇게 댓글 이렇게 좋게 달리는. 아, 그러게요. 100번 토론은 험악하더라고요. 자, 요 댓글 전해드리면서 예.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할게요.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